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최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격 체포 사태 여파가 한반도에도 밀려오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고도화 이유를 언급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를 포함한 북한의 새 움직임은 어떨지 분석하고 또 전망해 보겠습니다. 홍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전격 체포한 뒤에 뉴욕으로 압송했고 또 법정에 벌써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이유로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 같은 그런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민 위원님 보시기에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북한이 더 핵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를 낼 걸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그 무기 실험 관련된 현지 지도를 하면서 보도 내용에 이제 이런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국제적 사변을 언급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뭐 베네수엘라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예의주의에서 봐야 하는 거는 뭐냐면 왜 베네수엘라라고 특정해서 이 사태를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수사적으로 표현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이 사태가 최고 지도자의 현지 보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되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을 조금은 이제 상가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한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칠 파장이라든가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향후 어떤 행보를 위해서는 다소 공간은 계속 확보를 운신할 공간은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 입장을 일단 취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것은 상당 부분 절제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떻게 향후 전개되냐에 따라서 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입장들이 일정 부분 교차하면서 북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펜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에게도 이게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민 위원님 보시기에 정말로 북한을 상대로 이런 작전이 비슷하게 실행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좀 처한 상황이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르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특정 국가의 이제 정권을 직접 겨냥해서 어떤 군사작전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기술과 능력 의 우람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어떻든 이제 지정학적 환경이라든가 해당 국가의 군사력이나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상당히 크게 다르다. 왜냐하면 일단 지정학적 환경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군사력의 수준도 굉장히 다르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바로 밑에 이제 인접했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확실한 세력권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어떤 군사작전이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태 또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동부가 전체에 걸쳐서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핵보유국들이 지금 5개 국가가 이제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고요. 또 이 중국, 러시아가 상당 부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대치하고 있는 구도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규군이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들도 대부분 낙후한 재래식 무기들에 이제 한정돼 있죠. 근데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군사작전 하는 걸 봐서 알겠지만 방공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대한 이제 경계나 경호 수준이 현격히 낮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은 특히 이제 평양만 예를 들면은 대공 활용망의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그 기술적으로 얼마나 첨단화돼 있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방공망을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그 방공망을 뚫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한편에는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뭐 우리가 땅굴로 얘기하지만 보통 터널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하거나 피할 수 있는 도주로가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 그리고 북한이 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죠. 왜냐하면 네. 어떻든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외과적인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북한이 막 혹시나 네. 거기에서 생존을 해서 어떤 핵 지휘를 해서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에는 어떤 한국 또는 주한미군에게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네. 참수작전 자체 실행은 기술적으로 뭐 가능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가져올 피해, 네. 파급 영향 뭐 이런 걸 본다면 베네수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응 능력이나 어떤 지정학적 어떤 상황 이런 거 볼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이제 거기에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야,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좀 놀라면서도 정말 핵 개발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또 역설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요. 리비아 카다피, 이라크 후세인 이게 되게 강경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또 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상기시켜 볼 수가 있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주권 침해 행위를 감행했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자, 홍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앞으로 북미 대화 전망에는 파란불이 될까요? 빨간불이 될까요? 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 대화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느냐 아니면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기존 그 태도를 보느냐 이제 네. 이 부분인데 뭐냐면 대화 자체는 어떻든 이게 수단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무서워하더라도 상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네. 북한이 기존의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거부 입장을 이제 비춰왔는데 아마 이번 사례가 북한이 비핵화를 더 거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이것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에 대한 그러니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북한의 의지 차원으로 본다면 더 부정적으로 이제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북한이 이제 정세 관리죠. 트럼프 행정부를 이 정부는 좀 관리한다 그럴까요? 북한 입장에서. 네. 그래서 살짝 뭐 대화의 문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대화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뭐 그것을 진행할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이제 북한이 이런 그 대화의 문을 걸어지 않고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 강경으로 돌변해가지고 자신들에게도 불리하게 어떤 정세가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어떻든 남은 트럼프 임기 동안에 트럼프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는 네. 있죠. 근데 다만 그것이 실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협상이나 의지로 연결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상당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우리 정부 보니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무력 행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뭐 구체적인 입장 없이 상황 주시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자, 이 사태가 남북 관계 뭐 지금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국내 상황 이런 데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뭐 근데 직접적으로 뭐 미친다라기보다는 네. 여러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미칠 여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뭐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남북 관계 자체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좀 간접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 동북아의 여러 국가,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와 갖는 관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네. 거의 5, 60% 이상을 중국이 수입을 하는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협력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협력을 계속 해왔던 측면이 있죠. 따라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번 사태를 과연 사태가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냐. 네. 특히 이제 올해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갑자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불거져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이 어떤 방식의 이제 입장을 서로
견지할지, 그것이 혹시 갈등적 상황을 더 야기할 것인지, 뭐 이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뭐 한국이 펼치는 외교에 일정 부분 간접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네. 북한도 역시 그런 구도에 편승해서 더더욱 뭐 일종의 미국과의 대화를 좀 더 차단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여지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 베larus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냐의 여부를 좀 보면서 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홍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시진핑 주석의 말이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어느 네. 한쪽에 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이런 약간 뭐 그 메시지를 담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실리 외교를 펼칠지는 잘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자칫 이번 사태가 어떻든 강대국 간의 갈등 구도를 갈등 구도를 비화된다면 네. 한국 외교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자, 지금부터는 북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보면 예년에는 대외 메시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없고 내부 결속에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따로 이제 과거처럼 신년사라는 형식은 아니었고요. 네네. 다만 이제 당 전원회의 이후에 이제 현사에서의 짧은 연설을 통해서 그냥 신년 그랬었군요. 메시지를 남기는 정도였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난해 올 초에 특히 이제 1월, 2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9차 당대회, 노동당 대회죠. 네. 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이제 그 예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9차 당대회가 5년 동안의 북한의 어떤 전략적 노선,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네. 대남, 대미 여러 가지 정책과 노선이 이제 발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굳이 연말 연시에 따로 뭐 사전에 어떤 입장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당대회에서 아마 이제 폭발시키듯이 그런 자신의 어떤 입장들을 무게감 있게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제 메시지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연말 연시를 이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 손을 맞잡고 뭐 볼에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한층 좀 더 가까워진, 어떻게 보면 높아진 그런 모습, 어떨 때는 앞서 걸어가기도 하고. 네. 자, 이런 의전이 과연 후계 구도, 권력 구조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우리가 궁금한데요. 자, 홍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주애의 이런 최근에 있던 공식성상 일단 노출, 그런 보여진 모습들이 실질적인 후계 체제 구축 단계에 막 들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에 보여준 그 장면들은 오히려 후계 구도와는 좀 거리가 더 멀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계 구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네. 후계 사업 체계를 만들어 놓고 조직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업 그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네네. 매우 정교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들로 그 후계 패턴을 본다면 지금 그 김주애와 그 김정은 연출하고 있는 장면들은 네. 아주 친근하고 친밀한 부녀 관계의 코드 이상으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특히 이제 연출된 장면들은 대부분 리설주와 김정은 사이에 김주애가 위치하는 방식으로 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이미지죠. 어떤 면에서 뭐 사회주의 대가정,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주로 사회주의 대가정을 얘기하는데 통일부도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건 오랫동안 이제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들인데 뭐냐면 이게 수령과 이제 그 인민의 관계가 일종의 어쨌든 가부장, 그러니까 어버이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과의 관계처럼 일종의 하나의 대가정이다라는 이제 그런 뭐 유기체적인 어떤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자신 내부의 안정적이고 정상화된 어떤 가족 이미지를 통해서
수령으로서 인민들과 갖는 어떤 대가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다가 부각시키고 연출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오히려 강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 안전한 대가정 차원의 이미지가 오히려 이번에 이제 포커스라고 봐야 되고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구도에서의 후계 과정은 어떤 이미지로 연출이 됐냐면은 철저하게 지도자와 후계자라는 상하 관계가 명확하고요. 네. 그 권위적인 그 포커스, 그러니까 권위적인 앵글로 연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보다 항상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정도를 뛰어서 항상 걷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뭐 어떤 보고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항상 그걸 경청하면서 받아 적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오랜 동안에 이제 그런 후계 학습을 받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 그 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주애는 아버지 볼에다 뽀뽀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당 관료조차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들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는 사실상 어떤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교한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친근한 딸과 아버지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코드에 이제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이번 뭐 9차 당대회에서 이 김주애를 당 직함을 줘서 후계 구도로 확정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4대 세습 공식화 가능성. 예, 사실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부터입니다. 그래요. 근데 김주애는 이제 13살, 14살이니까 201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3살, 14살밖에 되지 않는 당에 입당하지 않은 그 사람을 직함을 준다? 그리고 후계자로 임명한다? 이건 사실상 우리 아무리 북한이라지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당 규약에 있는 당원의 입당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 노동당에서 하는 대회이고 조선 노동당의 직함을 얻는데 입당도 안 한 사람한테 직함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우리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단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홍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김주애가 워낙 그 중요한 행사나 이런 공식 영상에 김정은 위원장과 많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후계자 따놓은 당상처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전혀 의외의 어떤 그 결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섣불리 그 북한이 그 1호 정치라고 하죠. 1호 정치라는 거는 사진 보도, 그러니까 김정은의 사진 보도를 1호 사진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교하게 일종의 미장센처럼 아주 잘 구축된 어떤 선전 도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김주애를 처음 공개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거는 상당한 의도성을 갖고 이제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섭불리 몇 개의 연출된 장면을 가지고 후계자라고 이제 단정을 짓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나이가 그 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본다면 42, 3 정도 됐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지금 건강 상태라면 최소 10년, 20년 이상은 집권하고도 남을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후계 구도 안에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더 섣부르지 않게 좀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것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제 해왔어요. 이런 점 감안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좀 완화해주는 거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이제 굳히려 하려 그럴 거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물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죠. NSS에서 북한 언급을 완전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형이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의 뭐 의도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전략적으로 다루는 우선순위에서 일단 후순위를 밀어놨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한편에서 전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보고 그렇게 뺐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북한이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지워진 것이라기보다는 거래 대상으로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네.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그런 그 가능성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 행정부가 보인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제재나 종전선언과 같은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핵화는 유지한다. 그리고 뭐 과거 얘기했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나 종전과 같은 그 내용들을 카드로 쓰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읽혀지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2018년이나 2019년에 그 북한 상대했던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는 비핵화를 당장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그 카드를 내놓기보다는 과거처럼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뭐 제재나 종전 정도를 카드를 주고 네. 북한에게 뭔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구도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로 간다면은 100%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고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핵무기 고도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이미 미국 내에서 상당히 팽배하고 네. 또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거래주적 발상을 계속한다면은 네.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위협 감소 차원에서 앞서 말씀하신 이제 핵동결과 같은 거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의 군비 통제 그리고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 장영은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김정은 위원장 자녀는 딸 김주애만 있나요? 아들 있으면 4대 세습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나요? 이거는 좀 더 네네.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거는 2010년생 첫째가 남자아이가 있다라는 네네. 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이 설이 상당 부분 흔들려서 그래요? 김주애가 이제 첫째이고 딸이다라는 그러니까 김주애가 첫째이고 그다음에 아마 둘째 2017년생 남자 아이 내지는 자녀가 있다 정도가 이제 있고요. 그래요. 또 최근에 와서는 뭐 2021년생 아들 또 다른 자식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공개 영역에서의 정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주 확실하게 판단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이제 김주의 자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것이 지금까지 어떤 확인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확성기 중단 같은 긴장 완화 조치 유화 정책 좀 취했지만 북한은 계속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유는 뭔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북한의 이런 선택, 소위 이제 남측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단절하겠다라는 것은 네. 장기적으로 북한에게 그게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국가 목표, 전략적 목표는 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를 통해서 북미가 관계 개선을 하고 예.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가장 이상적인 이제 경로인데 네. 또 비핵화 원칙 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예. 북미만의 단판을 짓는 것을 또 반대하는 것도 한국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철저하게 한국을 당사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나름대로 북한에게는 유리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전술핵을 이미 배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에게 전술핵을 사용한다? 이건 상당히 모순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적대적인 국가로 그냥 단절을 함으로써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일종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민족이라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네. 이제 적대적 국가니까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라고 변하게 되면은 북한에게는 억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이익도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모적으로 뭔가 대결하거나 계속 뭐 정치적 비용을 감당하면서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네. 아예 차단을 해서 북한식의 종전 효과를 노리는 것도 북한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네. 우리는 이제 기존 과거 2000년대 초반 한 몇 년 동안의 남북 관계가 아주 대화와 교류가 많았던 시기를 너무 정상으로만 간주하고
대화를 안 하거나 교류를 안 하면은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남북 관계가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네. 그 약간 틀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는 거죠. 이제는 서로 이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현상을 잘 관리하는 공존할 수 있는 것부터가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 어떤 적대 의사가 없다라든가 다양한 조치를 취한 거는 매우 긍정적인 그 신호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1차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비공식적인 암묵적인 군비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이제 평화적으로 두 국가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일단 네. 우리가 좀 더 주력하는 쪽으로 이제 시각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도 해주고 무기도 많이 팔면서 되게 밀착하는 모습을,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국제정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작금의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파는 것이다. 그걸 수익을 올리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만약에 끝나면 그 지금 균형추가 조금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어떤 그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세 나라 간의 관계의 어떤 역학구도, 이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북중러 3자 연대 구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북중, 북러, 중러, 이렇게 네. 양자적인 서로의 이해가 있고 그 양자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양자적 이해가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 구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종전을 하게 되면은 북러 관계가 이제 이완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더라도 실제 종전 이후에 지금까지 소모한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축하고 그다음에 네. 전후에 복구를 하려면은 상당한 북한의 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까지 막대한 그 규모로 썼던 무기라든가 소모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보충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러 간에는 방산 협력이라든가 소위 군수 협력을 상당히 오랜 동안 지탱할 그런 일종의 필요성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후 복구 과정에 북한의 공병이라든가 북한의 건설력이 노동자로 파견돼서 또 할 수 있는 협력의 구도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북러의 협력은 이 동북아에서 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지나치게 이제 위로 그 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어떻든 대리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미 견제 차원에서라도 동북아에서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력 구도를 만드는 거는 네. 러시아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종전 끝나면은 서로 이해관계 끝이니까 이제 안 만날 것처럼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은 다소 이제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 2026년 한반도 정세 가변성 매우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을 완화한다든지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제1순위 전략, 어떤 것부터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그 단순히 한미동맹 또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소재적인 부분으로 분절돼 있던 네. 어떤 정책적 관점을 이제는 우리의 국력이 이미 상당히 국제적인 위상에 있고 네. 그다음에 국방력 역시도 세계 5위권에 들 정도로 상당한 위상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환경 내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약한 게 뭔지, 그러니까 전략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취약성을 극복하고 어떻게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좀 더 거시적이고 좀 통합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북핵이라는 거에 하나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외교적인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보다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에서 전략적 안정성 개념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네. 이런 부분으로 조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큰 틀에서의 전략적 안정성 부분 도출해 내야 된다는 오늘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